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른바 계엄 작전에 직접 개입했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안 표결, 그리고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 표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탄핵 요건이 넉넉히 성립된다고 보십니까? 예, 헌법 65조 1항이 탄핵 사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이 직무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중요한 판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직무행위에 있어서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아니라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중대하게 요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혹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러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해당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경우가 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해서 이제 탄핵이 성립한다고 확고한 판례 기준입니다. 예. 그 기준을 이제 적용했을 때 이번 사안에는 예를 들어서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 발동의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고, 또 발동하고 나서 국회에 통과하도록 지금 77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 통과도 없었단 말이죠. 이런 거 헌법 위반입니다. 이미. 그다음에 법률 위반도 여러 계엄법도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해서 2조 2항이 그 상황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위배됐고,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했을 때 11조 1항이 계엄법 11조 1항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시간 후에 해제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법률 위반입니다. 그 이외에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은 과거에 이제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한 그러한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이후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그러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도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어서 국회의원들의 경찰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국회 동원을 막고, 그리고 유창을 깨고 국회 본청 안에 난입하고 총을 들고 줄지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가려고 시도했단 말이죠. 그 목적이 다 계엄 해제 요구권 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즉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계엄군들에게 그 국회에 난입해서 그렇게 총 들고 돌아다니고, 이게 군인의 원래 그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느냐? 용납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제2구테타설도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어떤 직무 정지를 시키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못하게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인가? 배신한 행위죠. 어떤 국민도 윤석열 대선 후보를 나중에 이렇게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서 국가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에 해당이 돼서 탄핵 사유에 충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표결이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 계엄령 선포 자체가 본인과 가족의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헌정 질서 파괴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탄핵의 사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 헌법상의 공익실현 의무 위반을 지적을 했습니다. 공익실현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 7조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은 공익을 우선해야 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서원 씨 등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 그러니까 탄핵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약에 이걸 했다면 그거는 사적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점이 이제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만약 오늘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인용과 기각을 가를 핵심 쟁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저는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발동해서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다는 점.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활동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법률 중에서는 형법의 내란죄 예. 위반했다는 점. 특히 내란죄 위반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게 그러니까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단 말이죠. 예. 헌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이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 비상계엄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걸었어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 같은 것을 이번처럼 발동을 해서 그러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하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의 가결을 막을 목적으로 본회의장 난입을 시도하고 또 여야 대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체포조를 결성하고 또 국정원 1차장인가요? 예. 그런 보도를 이차장. 보니까 예. 그 여야 대표나 국회의장 이외에도 많은 정치인들 또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 등에 대해서도 이제 체포하라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라는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국회라든지 사법부라든지 물론 그분들은 전 대법원장이고 전 대법관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고려될 사항은 있지만 그러한 헌법기관들의 권능 수행을 방해한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그러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9명 중에 3명이 공석입니다. 임기가 작년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6인 체제 선고는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구인으로 대표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원래는 심리를 하려고 해도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서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세 분의 재판관이 곧 지금 퇴임하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재판관 공석 사태가 있어서 6인의 헌법재판소로 유지될 것 같단 말이죠. 예. 그러면 7인 이상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심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이 23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을 비롯해서 앞으로 현재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 6인, 7인이 아니라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심리가 가능하면 의결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위헌이라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113조 1항에서 6명 이상 헌법재판관이 그 탄핵 사유가 있다는 인용 의견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원래 헌법 113조 1항이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사유 있다고 해야 탄핵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9명 중에 6명을 말합니다. 즉 3분의 2 이상의 재판관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미국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요. 헌법재판하면서 단순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9명 중에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게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걸 정족수, 의결 정족수는요. 저는 비율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6명이라는 숫자로 따질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6명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야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만장일치 의견을 이 나와야 탄핵할 수 있다는 건데 헌법 113조 1항의 원래 정신은 3분의 2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사유 있다면 탄핵해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6인의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에 대해서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변론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탄핵 결정을 6명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6명으로는 결정을 안 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국회 선출목 3명이 지금 뽑히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제 이제 추천 절차를 국회에서 마쳤다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예. 빨리 이거를 3명을 충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리 개시부터 3명이 충원된 상태에서 9명이 이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에 똑같이 착수해서 심리를 하고 그리고 9명에 의해서 탄핵에 대해서 가부의 결정이 나는 것이 헌정 질서의 안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를 위해서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된다면 이제 기간은 최장 180일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까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까지 63일이 걸렸잖아요. 만약 진행이 된다면 이번 경우에는 며칠 정도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헌법 교수를 하면서 외람 때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위원을 한 3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가서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탄핵 사건 같은 그것도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사건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헌법재판소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는요 9명의 헌법재판관들도 중요하지만 60명 가까운 헌법재판 연구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재판관분들한테 그 평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재판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비상 연구부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관들이 다른 사건을 안 하고 이 대통령 탄핵 사건만 하도록 투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180일이 아니라 저는
2달, 적어도 3달 안에는 끝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건 접수 선고까지 91일, 즉 석 달이 걸린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접수 선고까지 63일, 2달이 걸린 겁니다. 예. 저는 이 60일이나 늦어도 90일을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 참석자들도 내란죄 공범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의 성격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국무회의가 사실은 자문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그 내각회의의 결정이, 즉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죠. 예.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속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무회의는 자문기관인데 헌법에서는 이를 자문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심의기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의결기관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결정이 물론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 89조는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하고 있어요. 절차적 요건으로.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중요한 국법상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오판을 못하게 견제하라고 헌법 89조가 국무회의 사전 심의 사항들을 그렇게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중에 5호를 보시면 계엄과 그 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도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어요. 물론 국무회의 결정이 대통령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일단 사전 심의를 거쳐서 그래도 가급적 대통령의 오판을 막으라는 거예요. 의견을 반영해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국무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처음에는 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만약에 국무회의 없이 했다면 그것도 89조 5호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소집이 됐어요. 네. 됐대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국무회의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지금 20명인데 과반수가 들어와야 개의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적법한 국무회의가 성립이 되는데 이때까지 확인된 건 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성립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적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있는 건데 여하튼간에 국무회의 적법 위법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소집이 돼서 온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 77조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했다면 국무위원들은 반대를 했어야죠. 물론 그것이 구속력은 없지만. 근데 반대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걸 그냥 가만히 있었다든지 네. 이렇게 해도 형법상의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공범이나 적어도 방조범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무위원들이 그럼 그 앞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되느냐 또 그 전에 그런 내란에 대해서 사전 모의나 이런 거에도 가담 안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공범의 죄책을 씌울 수 있느냐 모의에 가담 안 해도 중간에 가담해도 그걸 알았다면 그리고 이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또 국무회의를 왜 사전에 개최합니까? 대통령의 오판을 막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저는 밝혔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거나 아니면 심하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면 이거는 내란죄 공범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적어도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방관을 했다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 자체가 좀 허술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지금 법 규정이 그런 것 아니냐.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그것보다 더 어떻게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법률 혹은 헌법을 보완해서 이제 국무회의의 어떤 결정의 효력이라든지 효력에서 대통령을 구속하는 힘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규정 개정 자체가 위헌일 수 있어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국법상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은 듣게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으로 나아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헌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너무 이제 대통령이 혼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물론 이제 대통령 중심제라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게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많고 많이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이걸 헌법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로까지 부릅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고 국무총리나 이 국무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서 대통령의 전단을 막자, 권력 남용을 막자라는 개헌 논의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만약에 이 상황이 잘 수습이 되겠죠.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이번 이 사태가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나 혹은 국무총리 혹은 국무회의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견제 장치들을 많이 헌법 안에 두는 그런 식의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선관위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총선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차원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국회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위법성, 그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회에 계엄군 투입된 게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계엄 해제 요구권이 가결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만약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그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과반이 못 들어와 가지고 통과를 못 시켰다면 지금까지도 개헌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모든 언론사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행정, 법원 다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은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한 조치할 수 있어요. 2명 이상 모여 다니면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다 그러면서 영장 없이 다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막은 게 뭐예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가결을 못 시키게 하려고 지금 계엄군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그 위험성이 가장 짙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비상계엄이 발동이 돼도 행정부 소속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헌법상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비상계엄 하에서도. 따라서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무슨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심각한 위헌 위법 행위다.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가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경고를 보낸 것은 더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